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추석 민심을 토대로 전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민생 입법에 대한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야당은 민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며 당장 수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는데 법원의 심문은 내일에서 오는 28일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거듭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민생경제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스페인 하원 의장을 만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K방산의 수출 협력과 제3세계 건설업 공동 진출 협력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도 펼쳤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북한의 이탈 주민 지원 사업 등 대북 정책 관련 과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민심을 듣고 온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민생 입법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동안 추석 민심을 살핀 여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민생을 살리라는 추석 민심을 받들어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민생 입법 발목 잡기를 그만하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법 등 민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입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민생부터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대선 당시에는 공약했던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현재 절반의 약속밖에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세금 폭탄, 행정 폭탄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정부 여당의 무능과 내홍으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검경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하면서 내일 의혹을 파헤칠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던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는 혈안입니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며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하고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대선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그야말로 패당 망신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당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추가 가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건데요.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을 쥔 신문은 국민의힘 요청으로 내일에서 오는 28일로 연기됐는데 이 전 대표는 소설이 현실이 됐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상임 전국위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회 현직 의원 출신으로는 김상훈, 정점식, 전주혜 의원을 원외 인사론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과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선발했습니다. 지역별 안배와 통합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모셨습니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호남 출신 주기환 전 비대위원을 새 비대위원으로 발표했는데 주 전 비대위원이 1시간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자 호남 출신의 전주의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아들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던 주 전 비대위원이 새 비대위에 친윤 색채가 더 강해졌다는 등의 평가가 나오면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좌초된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이른바 2기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순항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법원이 3, 4차 추가 가처분을 신청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대위는 또다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 비대위원장은 정당의 결정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듭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그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정당 정치가 예속되고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그런 귀결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정 비대위의 운명이 결정될 4차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당초 내일에서 오는 28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신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전국위의 비대위 설치 요건을 구체화한 당원 개정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신문은 내일 예정대로 이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의 신문 연기 요청을 예상했던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가처분 신문 연기 주장은 소설이라는 양금희 원내대변인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며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이 됐다고 직격했습니다. 비대위는 조속히 당내 혼란을 정리하고 정기국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직 당대표와 법적 공방은 물론 장외 여론전까지 치열하게 벌이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았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대책위 설치는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지시사항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당장 협의하자며 윤 대통령에게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대표 취임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최우선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생 문제 해결로 정면 돌파하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지로 해석되는데 출범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하며 민생 이슈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 억강구약이라고 하는 정치의 아주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표는 취약계층의 보호지원 체계를 보강하는 등 대책위 차원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초대기업 법인세 감면과 주식 양도소득세 100억 이상 과세 등의 부자 감세와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의 내년도 서민예산 삭감을 지적하면서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 위원장은 비대위 시절 경제위기 대응특위를 이끌었던 사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신재생 에너지를 줄이면서 원전을 확대하는 등 세계적 추세와 반대되는 정책에 대해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고환율, 고물가를 비롯한 경제 위기에서 대책위를 중심으로 민생 행보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스페인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광폭 의회 외교를 펼쳤습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K방산 수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와 K-방산 수출에 중점을 두고 의회 외교에 나섰습니다.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 김 의장은 메리첼 바텟 라마냐 스페인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항구 도시인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국제 박람회 개최 경험이 많고 스페인과 한국은 전통적 유대 관계가 있는 만큼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바텟 의장도 부산이 매우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세일즈 외교에도 임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이 우수성을 인정받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최근 폴란드에 수출한 것을 언급하며 스페인과도 호혜적 방산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사업과 디지털 전환 사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텟 의장은 한국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내년쯤 한국을 방문해 여러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길 바란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스페인 현지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또는 국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스페인의 국회나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고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장은 스페인 일정을 마치면 포르투갈로 이동해 한 포르투갈 항공편 직항 노선 개설 등 현안을 집중 논의한 뒤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5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야당이 이 후보자 중립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의견을 내며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오늘로 만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문회를 마친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내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내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음을 알고도 내란 음모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고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2급 군사기밀인 기무사 문건이 외부에 유출된 과정도 의심스럽다며 이 점도 수사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적감사를 통한 권익위 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먼지털이식 감사를 하겠다는 엄포라며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관련자의 병가 등으로 인해 중요 사안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감사 기간을 2주 재연장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동안 여야가 민심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정기국회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또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 견제론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민생 위기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의 실정 탓이라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의 정치 탄압 프레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강도를 한층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안들이 쟁점이 될까요? 네, 대정부 질문은 정기국회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날 정치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그리고 한남동 관저공사 수주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진상규명단에선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 대통령실 관련 국정조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대정부 질문에서 집중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옛 청와대 시절 인사 문제와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의상 논란을 고리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미, 대일 외교 정책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하고 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고리로 여권 중심의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현재 당면한 경제 민생 위기를 두고 여야가 이 책임론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 어떤 걸 주목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된 사안들이 그대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운영위원회 이 국감에선 대통령실 인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 대통령실 사저 특혜 수주 의혹하고 그리고 인사 문제를 중심으로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무부에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하고 그리고 행안부의 경찰국을 두고서도 법사위 행안위에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밖에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내놨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감사원의 감사 권한과 한계 규정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정무위와 기재위에선 가산자산 가치 이 디지털 재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 그리고 상속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점검 등이 쟁점 이슈로 꼽혔습니다. 그렇군요. 정기국회에서는 또 그 처리해야 될 그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야 간 그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이견을 보이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난 7일에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하고 이 고령자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함께 논의했던 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그러니까 3억 원 늘리는 조세 특례 제한법은 합의하지 못해서 반쪽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시행령을 변경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80%에서 60%로 이미 낮췄는데 여기에 또다시 특별 공제까지 더해주는 건 부자 감세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 또 이 민주당도 대선 때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서도 야당의 부자 감세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야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노란 봉투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논의 과정의 진통도 예상되는데요. 이 노란 봉투법은 하이트 진로하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입법과제 중에 6번째, 이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고요. 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이 기업 죽이는 법이라는 논리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서도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그 부분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국회 다수당의 민주당이 벌써부터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민을 외면한 비정한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건 이번에 5조 원 넘게 삭감된 임대주택 관련 예산입니다.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 망정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삭감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 정부 첫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전면 삭감됐고 또 노인 일자리 같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서도 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력 방어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 밖에 국회에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남아있고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 암초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내내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모두 이 민생을 외치고 있고 또 이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협치를 이뤄낼지 이것도 관심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대정부 질문과 국감의 계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태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정치적 천재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의 지상과제는 바로 추석밥상 민심잡기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돌거나 주민들을 만나면서 민심 살피기에 주력했는데요. 지난달 말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아예 연휴 기간 봉사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에서 해병대 장병들과 함께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건데요. 해당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김병국 의원 역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해 현장을 살피다 정말 우연히 이 전 대표를 만났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봉사활동 사실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유한 사진엔 이 전 대표가 흙탕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물에 젖은 가재기구 등을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오늘 당 비대위원으로 선정된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를 정치적 천재라고 평가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대해서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정치적인 천재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천재입니까? 저기 내려가서 행사한 거 도와드리는 것도 그게 잘한 봉사활동. 위치 선정을 잘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사진 찍으면 누군가 나를 찍으면 이렇게 쳐다보게 된다고요. 근데 저기 고개를 이렇게 묵묵히 열심히 리어카를 끌면 시선 처리. 정말 완벽하구나 이런 우연하게.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아주 영리하다 그럴까? 영리.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 선정이나 시선 처리 모두 완벽했다. 이렇게 평가한 김종혁 대변인. 명절 연휴에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이 전 대표의 발빠른 행보가 상당히 놀랍고 묵묵히 리어카를 끄는 모습 역시도 자연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영리하다는 게 정치인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병욱 의원이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모든 행보는 다 의미가 있다면서 이 전 대표 봉사활동 사진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연휴 기간에도 버스비보다 싼 값에 당원 가입을 할 수 있다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나선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새 비대위 설치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법원에 낸 4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이 전 대표의 여론전이 사법부의 판단엔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관례는 깨지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훨씬 넘도록 반쪽으로 운영되면서 아직도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임위가 있는데요. 바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지난 7일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 하지만 국민의힘 과방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결국 파행됐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벌써 5번째 전체 회의 파행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위원장이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4차례나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전체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오남용하면서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또 중립성이 생명인 과방위원장 역할을 훼손할 수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직도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국회에선 그간 정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가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동시에 맡지 않는 것을 관례로 존중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제기됐지만 정 의원에겐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정 의원은 관례는 깨지는 것이라면서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했습니다. 정치권 관례들 뭐 얘기하면서 저도 공격하던데 관례라는 것은 바뀌고 깨지는 거거든요. 제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도 선출직이거든요. 선출직의 거치는 신중해야 되고요. 저는 당원과 지지자한테 이미 물어봤어요. 제 페이스북에 물어봤는데 댓글이 무려 한 3,700개 정도 달렸어요. 과방위원장을 물러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한편 정 의원이 이렇게 버티기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에 과방위원장 사퇴 결의안을 제출하고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난처해진 쪽은 민주당이죠. 이미 원내대표단이 정 위원장 설득에 나섰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겸직 금지라는 국회 관례를 깨고 과연 과방위원장 사퇴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여야 정치권은 추석 민심에 대해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서은숙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추석 민심과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추석 민심, 민주당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부산시당위원장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남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영남의 뜻을 잘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에 맞춰서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책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제 역할을 또 제 목소리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사실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시장을 나가보면 추석 준비하는 품목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가계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이처럼 사실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 고통받을 수 있는 어떤 생활물가, 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그 국민의힘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또 이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이런 좀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고물가나 고금리 이게 가장 걱정거리고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생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는 이제 여야가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추석 민심은 정치권의 정쟁이 아닌 민생 우선이었다 이렇게 전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또 정진석 비대위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원내와 원외 각각 3명씩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선 이번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발표하고 나서 이제 또 바로 1시간 30분 만에 명단 교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현 전 대검 수사관이 사의를 하고 전주현 의원으로 교체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판사 출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캠프 대변인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로 구성하면서 앞으로 야당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태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야당과 함께 또 이 정치를 해야 되는 파트너로서 이번 비대위 인선을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추석 연휴 전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죠.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정치는 상대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제1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여러 가지 민생 문제나 앞으로의 정책적 현안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발언이나 또 이런 정치 탄압은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야당 대표로서 서면을 통해서 검찰에 충분히 답변을 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측근들을 활용해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검찰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 속에 정치 혐오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이런 저열한 정치보다는 앞으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려면 법사위 제적위원 11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 외에도 키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의 정치쇼라고 규정을 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제1야당의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지금 탈탈 털어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서를 제기한 그리고 이게 거짓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는 불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없는 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오히려 좀 되묻고 싶고요. 지난 7일, 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김건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가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셨는데요. 정치가 자꾸 국민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리 이런 의혹이 밝혀졌다면 사실관계 이런 의혹이 미리 밝혀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그냥 묵인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특검 요구라는 이런 것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의 주장도 결국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도 이런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등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자 외교가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외교 관련 현안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신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도 추석 민심 잡기에 추석 전에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인적 쇄신부터 의원님께서 직접 만나 보신 추석 민심 어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인지 이제 선거 후에 그랬고 지금은 더더욱이 추석 때는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정권 교체 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좀 굉장히 실망해 하시고, 그러니까 정치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하는 그런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치적 공방이 또 있었고 또 여야 모두 내부 문제로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민생 현안들이 후순위를 미루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의 내홍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사법 리스크 여기에다가 김건희 특검법까지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정치권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생에 전념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좀 정쟁을 휴전하고 민생에 올인하는 그런 합의를 하자 이렇게 여당 측에 제의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네네. 이제 국민들도 그걸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제의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는 이제 검찰 출신이셔서 그런지 어떤 수사력을 활용한 공안 정국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민생에 올인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인데 아직은 그럴 뜻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통위 소속이시죠? 예. 네. 현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를 이제 우선 기조로 이제 삼고 있는데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 관계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올 가을에 한국 외교에 참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많이 좀 있을 거다.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4개월간의 외교 성과, 외교적인 어떤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고 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느끼셨습니까? 국내 문제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외교 안보는 그나마 나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려는지 후보 때도 구체적인 안이 없었지만 당선 후에도 뭔가 방향이 안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요. 한미동맹 강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미국과의 이 어떤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한 것 같은데 결실이 무엇인지 요즘 보도되는 것을 보면 다들 아시지만 이 우리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오늘은 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해서 굉장히 미국에다가 한마디로 퍼주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 쪽에게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 과연 충분한지 또 미국의 공장을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짓게 되면 결국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동맹은 윈윈 해야 되는데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5박 7일 동안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인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요 회담이 가능성을 일단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어디에 역점을 두고 어떤 의제가 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뭐 성사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물론 지금 말은 전기차 문제 가서 항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그것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 붙잡고 얘기해봐야 이미 늦은 것이고 네. 최소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이익을 주는 우리는 얻는 것이 없는 이런 동맹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런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한일 정상회담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반가워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는 되지 않았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국이 한일 관계 해결책을 좀 저자세로 먼저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일본 측의 기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정부도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안은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외교 안보 측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남북 관계 그리고 대북 기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10년차를 맞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 불가 선언과 함께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비핵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현재 북한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윤 대통령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대로 8.15에서 한 얘기는 이명박 정권 때 했던 얘기를 그냥 반복한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네. 뭐 그 나중에 통일부 장관께서 뭐 거기에 부연 설명을 붙이셨는데 그것도 미국이 자기들의 갖고 있는 카드를 전부 우리에게 주면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바로 반박을 하고 나섰고 이번에도 의미 없는 구호뿐인 이산가족 상봉 얘기 나왔는데 그다음에 바로 북한 측에서 핵무력에 대한 선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은 한국 정부가 이 남북 관계 또는 이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전혀 못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 길을 가겠다. 결국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과 하는 것이지 별 역할을 못 해주는 한국 정부가 끼어봐야 별로 도움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북측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제 북측과도 물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 요란하게 구호를 외치는 떠드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요. 물밑에서 좀 교감을 하면서 서서히 다시 관계를 풀어가고 미국에다가도 이 한반도 문제를 바이든 정부 들어온 이후로 완전히 내팽개쳐 두고 방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이 문제를 풀어볼 테니 당신들이 지금 나서기가 어렵다면 우리에게 맡겨봐라. 이렇게 좀 강하게 미국에게도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 의원님께서 통일부에 이제 그 받은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 북한 이탈 주민 실태에 대한 그런 자료였죠. 네. 국내 거주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사건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그 내용의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실제 북한 이탈 주민 실태가 어떻고 또 이분들한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한국에서의 정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좀 정서적으로도 불안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통일부에서 제대로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해 온 것은 통일부는 어차피 대북 관계, 통일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인데 네.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내국인이거든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부처로 옮기고 지자체가 또 거기에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또 남북 하나재단에서 지금 기부금도 그 사이에 많이 줄어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요즘 뭐 TV에서도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 부모들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학업이나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데 동시에 부모가 돼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의 실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도 미국,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보통 인터뷰 들어오실 때 참고할 만한 자료나 이렇게 메모 같은 걸 좀 보시면서 답변하시는데 오늘 머릿속으로 정리를 다 하고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후반기 국회에선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할 계획이신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외교가 이제 제대로 국익을 지켜나가는 그런 외교로 갈 수 있기 위해서 또 선진국형 외교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최대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개선책을 내놓는 그런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북 정책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의 김홍걸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현재 서쪽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120mm 이상, 서해안과 전남에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